BGF 리테일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5% 증가를 했습니다. 연간 재고 회전율은 46회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업종에서는 CU가 가장 높은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것이 이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참고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로프 손익 내용에서 매출은 3조 한 6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이게 이제 뭐 원가 회계로는 이제 그 상품 매출 원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11.8%. 그러니까 이제 이 매출액보다도 그 매출 원가가 더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금액상 스루풋은 16.7%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0.6% 상승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은 13.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번 돈보다도 쓴 돈이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1,095억 원이 달성이 됐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고 오로지 상품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256억 원이 그 상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비성분해 데이터는 것을 별도로 그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공비가 없는 거로 봐서 이거를 역산풀이를 해보면은 매출원가하고 그 판매관리비를 더한 게 이제 3조 4,864억 원이거든요. 요거를 매출원가하고 운영비용하고 분리를 하면은 똑같다 이거죠. 똑같은데 요 위에 거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반영을 하고 요게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 그 왜 마이너스가 로 표현되어야 되는지는 이 우측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은 2조 9,791억 원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76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도 155명 증가했고요. 평균 임금이 상반기에 2,720만 원으로서 인당 4.9% 인상이 됐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5,44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크게 증가를 했네요. 17.6%가 증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연봉에 대해서는 GS 리테일이 조금 높을 겁니다. 아니면 더 많든지요. 뭐 GS 리테일 그 회사 격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GS 리테일이 더 좋다 그러면은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요 임금 인상이 조금 돼서 연봉이 더 높은 기업이 되시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그래야 많은 인력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BGF, CU라고 얘기하죠. CU의 핵심 경쟁력은 재고 회전율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단계, 3단계, 1단계 뭐 이런 거 그 검증이 필요한 것은 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인데 일치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습니다. 이 1.26 회전이요. 그리고 스루풋율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임팩트 미래가치는 23.5% 증가했고요. 주가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매우 빠른 셈이고요. 한 3일 만에 수금하는 것 같습니다.
6개월에 50회전했다 그러면. 그리고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6.2회전했는데 이게 상반기니까 납품업체한테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한다. 뭐 이 정도면은 그 유통업의 그 통례로서는 이 정도는 뭐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수금이 빨리 한다 그러면 더 빨리 주면은 더 물건을 싸게 구매할 텐데 말이죠.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재고 회전율이 그 좋으냐 이렇게 보면은 그 전국에 그 12개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물류센터 많이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재고 회전율이 높은 건 아니고 물류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재고 관리에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통합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메인 창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지에 거기 메인 물류 창고에서 이제 그 각지의 그 물류 센터로 배송을 해서 CU 체인점에다가 또 배송을 해서 하는데 이 재고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회사로 만든 BGF 로지스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뭐 통합 포스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그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재고 관리 그도 잘 되고 선반에서 잘 유통되는 것들이 빨리빨리 이 보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쟁적인 입장에서 잘하는 면을 한번 그럴 것이라고 분명히 그 추정이 됩니다. 주가 역시 그 예상한 대로 그 대부분 지금 코스피가 곤두박질하고 있는데 BGF 리테일 주가가 올랐습니다. 현재 장부 가격 대비 347%까지 올랐습니다. 주주명을 보면 BGF가 30%, 홍석족씨가 7.36%, 홍나영씨가 5.33%,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이 31.45%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로버스트한 방법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티프레이즈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용어로 또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 안티프레이즈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리스크를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리스크 혐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중간 정도의 리스크를 수용하는 전략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가 이런 그 중간 전략을 쓰면은 이제 박쥐가 된다라고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미중 간의 그 갈등 속에서 한국이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면은 국가가 멸망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확실성에 대한 거의 모든 해법이 바벨 전략의 형태를 떼고 있다. 바벨 전략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보다 길들이는 것이다라고 안티프레질의 저자 탈레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작은 실수를 여러 번 저지르는 것이 유리하다. 아직까지 제가 생존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 사례로서 저는 크게 투자를 안 하고 뭐 사회적 경제에 참여했던 것이 제 자신한테는 실수였다 하는 뭐 실수도 뭐 여러 번 이것 뭐 저지른 건 아니고요. 한두 건 뭐 저도 그 투자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정도의 뭐 그런 소소한 그런 정신적 물질적 투자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 극단적 전략을 더 인정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중간 정책은 월급쟁이 출신의 길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쫌생이가 돼가지고 소고심증 환자가 돼가지고 사실은 리스크를 지든지 극단적으로 리스크들을 안 지든지 극단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가 제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사업가 기질이 필요한 사람 사업가들은 별도의 어떤 기질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분석쟁이 정도뿐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사업가적인 기질, 그 사업가적인 기질을 양성을 제가 스스로 못 시킨 것도 문제가 되겠죠. 조직을 나와서 오래됐습니다만은 결국 그 여러 번 그 도전도 해봤지만은 작은 실수만을 했을 따름이다. 뭐 현재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또 왜 소개했냐 그러면 오늘 그 9월 28일 뉴시스라는데 이 뉴스에서 LG 구광모 회장이 이제 그 불확실성인데 이게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 현재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기자가 만들어낸 용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을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러면 또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ESG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서 나중에 이게 지금 뭐 공화당이나 뭐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필요하느냐 라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반대 여론이 뭐 나오고 있다 하지만은 대세는 아마 ESG를 그 의무적으로 그 공시를 해야 되는 시기가 내년부터는 공식화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가회계 개념상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뭐 이걸 납품 B2B 거래 납품 가격이라고 비유를 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724만 3천 원짜리 그 B2B 거래 견적을 냈는데 20 몇만 원이나 깎여가지고 70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남는 게 8,334원 뿐이 안 남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거창하게 25%도 매출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럴 경우에 또 재고가 25% 증가한다 그러면은 한 8조 7,500억까지 매출을 일으킨다면은 한 2천억은 되겠다. 실적이 1,000억 났는데 하반기에 분명히 2천억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매출을 적게 하면서도. 그런데 사실은 8조 7천억까지 할 수 있을려는지 의문입니다만, 일단 한 2천억 넘게 하려니까 25%는 매출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계획적인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루프 쪽 입장에서는 뭐 단순 2배를 일단 해보아도 그 한 700만 원 정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익을 어떻게 낼 수 있겠느냐. 더 원래 한 2천억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딴 건 없어요. 재고 회전율이 이 회사의 경쟁이니까 14.2%를 그 회전율을 증부시킵니다. 이게 52주 하자. 일주일에 한 번 회전을 하자.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리테일 업종이. 그러면은 한 8조 9천, 거의 9조 원대 매출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한 3천억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다. 과연 CU가 이렇게 매출을 9조 원대로 계약인 7조 원뿐이 안 되는데 한 2조 원이나 더 그 하반기에 할 수 있겠느냐. 더 만약에 이 매출액을 이만큼 못 올렸다 하더라도 재고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직간접적인 이 상호 역량에 의해 가지고 이익은 분명히 2천억 이상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재고 회전율을 더 줄여가면서 회전율을 높이는 거. 그래서 그 자금이 덜 들어가게 하면서 효과는 더 내는 방법.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게 어떤 말하자면 단순 선형적인 이익의 증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비선형적인 증분율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BGF 리테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